날이 선선한 음식이에요. 좀만 데우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분명 유통기한이 지난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냄새가 좀 괜찮아. 냄새 좀 난다고 다 버리면 세상에 뭐 먹고 살아.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아까워서 먹었어. 하지만 제 딸 수진이가 오면 시어머니는 늘 새로 담근 김치를 주셨어요. 저한테는 맛이 변한 김치를, 딸에게는 아삭아삭한 새 김치를요. 저는 40살이에요. 남편 태준이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12살 된 딸 수진이가 있어요. 모든 게 변한 건 작년 추석 직후였어요. 태준아,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왜요? 집이 오래돼서 수리를 해야 한대.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래.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에요. 하나는 우리 부부 방, 하나는 수진이 방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어디서 주무세요? 당연히 우리 방이지.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돼. 그런데 그건, 여보, 우리 부모님이신데 당연히 모셔야지. 6개월만 참아줘. 그렇게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첫째 주였어요. 저는 제 방을 내어드리고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6개월이니까요. 며느리, 아침은 몇 시에 차려주니? 저도 회사에 가야 해서 7시쯤 먹으려고 하는데요. 7시는 너무 이르네. 우린 8시에 먹는데. 저는 7시에 제 것만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퇴근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 아침밥은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혼자만 먹고 가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출근 시간이 있어서요. 그럼 8시에 맞춰서 차려주면 되잖아. 일찍 일어나면 되지. 둘째 주였어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8시에 식탁을 차렸어요. 시부모님과 태준이, 수진이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갔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셨어요. 며느리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며느리 일이지 뭐.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셋째 주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야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그럼 우리는 굶으라는 거니?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지. 남편한테 부탁할게요. 태준이는 라면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라면을 드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한테 라면을 끓이게 하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때로는 남편도 도와야 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것도 몰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넷째 주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매일 점심시간에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 골프 치러 가세요? 응,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 이용료가 한 번에 80만 원 정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 생활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 살면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하니까 아버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줄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한 달이면 200만 원도 넘게 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생활비는 못 내신다고요. 다섯째 주였어요. 저는 피곤에 쌓여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여보, 나 좀 힘들어. 시간 좀 줄일 수 없을까? 엄마한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참아. 언제까지요? 6개월이라고 했잖아. 벌써 한 달 지났어. 아직 5달이나 남았다는 얘기였어요. 여섯째 주였어요. 저는 몸살이 났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태준아, 나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 몸살이 너무 심해.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해열제를 먹고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밥은 해야지. 아버지랑 태준이, 수진이는 뭘 먹어? 수진이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하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어머니, 냉장고에 어제 시킨 치킨 남은 거 있어요. 그거 데워 드세요. 뭐? 치킨을 저녁으로 먹으라고? 네, 제가 아파서 요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치킨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일주일에 3번씩 골프 치러 가시면서 집에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픈데도 밥을 하라고요? 뭐라고? 네가 감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집주인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은주예요. 다음 달부터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 남편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시부모님이 같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남편분 앞으로 청구서 보낼게요. 그리고 사장님, 임대료도 남편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바꿔주세요. 제 계좌는 해지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다음 달부터 집 임대료는 당신이 내야 해요. 계약 명의를 당신으로 바꿨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생활비도 우리 4명이 똑같이 나눠야 해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1인당 5만 원씩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목 10만 원은 당신이 받아서 내세요.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 밥만 해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당신이 챙기세요. 저는 아침 7시에 제 것만 먹고 출근할게요.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참, 저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갈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수진이도 데리고 갈게요. 문자를 다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한 알 더 먹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나 제 아침만 간단히 차려 먹었어요. 식탁에는 저 혼자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며느리, 아침은? 제 것은 먹었어요. 출근할게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회사에 도착하니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10여 개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화나셨어. 전화 좀 받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미정이가 물었어요. 은주야, 요즘 얼굴이 안 좋더니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미정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미쳤네. 골프는 일주일에 3번씩 치면서 집에 돈은 안 내? 그리고 너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래? 미쳤네. 응, 은주야, 잘했어.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죽어.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야. 퇴근길에 태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회사에서 바빴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가 계속 화내시고 있어.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먼저 자. 뭐? 여보? 저는 전화를 끊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봤어요. 집에 11시쯤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과 태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오니? 태준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응, 친구들 만났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혼자 밖에서 놀고?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가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어머님은 골프 치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골프장 이용료가 한 번에 8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에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시면서 제가 밥을 안 하면 화를 내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네, 네가 감히 어른한테 감히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래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맞아요. 당신 엄마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셔야죠. 저는 당신 엄마 며느리지 하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세 청구서가 당신 앞으로 갈 거예요. 120만 원이에요. 제때 내세요. 그리고 생활비도 4명이 똑같이 나눠내야 해요. 어머님, 아버님 몫은 당신이 받아서 내든지 직접 받으시든지 하세요. 태준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밥만 해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당신이 챙기세요.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님,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계집애 가. 태준아, 당장 이혼해. 하지만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회사 끝나고 바로 수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왔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은주야, 수진이, 어서 와. 밥 먹었니?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은주야,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은주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네 할머니 모시면서. 알아요. 근데 엄마는 참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엄마, 은주야,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네가 행복해야 수진이도 행복해. 네가 참고 사는 모습을 보면 수진이도 나중에 그렇게 살 거야. 주말 동안 저는 친정에서 푹 쉬었어요. 핸드폰은 꺼놨어요.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라면 봉지들이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태준이가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수진이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태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뭐가요? 내가 엄마 일만 생각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긴 것 같아. 그제야 알았어요. 주말 동안 내가 밥을 해봤어. 엄마 아빠 것까지. 진짜 힘들더라.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 싶었어. 주말 동안 태준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골프 좀 줄이시고 집에 생활비 좀 보태시라고. 뭐래요? 처음엔 화내셨어. 근데 아빠가 말씀하셨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태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정리하자. 너 말대로 하자.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정리해둔 내용이었어요. 첫째, 집세는 당신이 전액 부담해요. 어차피 당신 명의니까요. 알겠어. 둘째, 생활비는 4명이 똑같이 나눠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1인당 5만 원이에요. 알겠어. 셋째, 식사는 돌아가면서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요. 제가 한 주, 당신이 한 주, 어머님이 한 주, 이렇게요. 태준이가 망설였어요. 엄마가 할 수 있을까? 하셔야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더러 밥을 하래? 네, 어머님. 당번 돌아오면 하셔야죠. 나는 늙었어. 며느리가 해야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씩 골프장 가실 만큼 건강하세요. 밥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정말. 아니면 어머님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골프를 끊으시고 그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쓰시든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넷째, 청소와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해요. 알겠어. 다섯째, 방은 다시 배정해요. 저희 부부가 안방 쓰고 어머님 아버님은 작은 방 쓰세요. 태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그 방은 좁은데 저희도 거실 소파에서 2달 잤어요. 이제 저희 방으로 돌아가야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편을 드렸구나. 알겠다. 여섯째, 이 규칙은 앞으로 6개월간 유지해요. 6개월 후에는 어머님 아버님 집 수리가 끝나시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6개월만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감히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알겠어, 여보. 네 말대로 하자. 시어머니께서 태준이를 쏘아봤어요. 태준아, 네가 엄마 편을 안 들어? 엄마, 은주가 틀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쾅 닫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첫 주 요리 당번은 제가 맡았어요. 저는 평소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둘째 주는 태준이 차례였어요. 태준이는 서툴렀어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이 짜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투덜거리셨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며느리가 해야 제맛이지.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셋째 주,
시어머니 차례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나는 못하겠어. 며느리가 해. 어머님, 당번이에요. 하셔야죠. 나는 늙어서 못해. 그럼 골프도 끊으세요. 골프 칠 힘 있으면 밥할 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주방에 들어가셨어요. 첫날 아침, 시어머니가 만든 식사가 나왔어요. 밥은 질었고, 국은 싱거웠어요. 반찬도 제대로 안 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태준이도 묵묵히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맛이 없지? 처음이니까요. 괜찮아요. 저녁에 시어머니는 또 요리를 하셨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어요.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는 요리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는 제법 먹을만 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힘드시죠? 응,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 매일 이렇게 했어요. 회사 일도 하면서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미안함 같은 게 조금 보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골프 좀 줄였어.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생활비, 우리 목, 60만 원, 3개월치야.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네 할머니 모시면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며칠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우리 집 며느리, 우리 아들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수진이 엄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잘할게. 며느리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2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셨어요. 실력도 많이 늘으셨어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셨어요. 태준이도 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대요.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 수리 끝났어. 아, 네.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네?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더라. 물론 너희한테 부담 안 되게 할게. 생활비도 내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아버지께서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드니까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구나. 물론 며느리가 싫으면 갈게. 저는 태준이를 봤어요. 태준이도 저를 봤어요. 여보, 너 생각은? 글쎄요.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산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네. 하지만 규칙은 계속 지켜야 해요. 당연하지. 태준이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계속 같이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사이 좋아진 것 같아. 응,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엄마가 용기를 냈거든. 용기? 응.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용기.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나중에 너도 기억해.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알았어,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이제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요.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요리를 해요. 나머지는 태준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면서 하세요. 생활비도 4명이 공평하게 나눠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고만 부르지 않으세요. 가끔 은주야라고 부르세요. 저도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느끼게 됐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요. 한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타협해요. 어제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며느리야, 다음 주에 내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어떨까? 좋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해볼게. 시어머니는 요리책을 펼쳐보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이번 주는 태준이 차례예요. 태준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나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아빠, 맛있어. 수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태준이가 뿌듯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도 배워야겠다.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 차례예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 출근 준비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회사에 가는 길, 저는 웃음이 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용기.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제 가족도 행복해요.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죠. 긴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시아버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얼굴이 창백한 채 산소 호흡기를 끼신 모습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 지 3달째였거든요. 우리 부부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 민수는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 앞쪽으로는 큰아버님 준호 씨 부부와 작은아버님 성진 씨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시아버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장님께서 새 아드님을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재산 분배에 관한 중요한 발표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전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가족 식사 정도인 줄 알았죠. 시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새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이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 간암 3기라고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에 큰아버님이 당황한 듯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아직 치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준호야,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 말을 제지하셨어요. 내 말 들어봐.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3개의 회사를 일궜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특히 너희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어서 외로웠을 거야.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시아버님은 젊은 시절 거의 집에 안 계셨다고 해요. 그림은 사업 확장에만 매달리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IT 아웃소싱 전문기업 테크원은 장남 강준호 씨에게 양도합니다. 현재 시가평가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큰아버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큰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째, 수입대행 전문기업 글로벌 트레이드는 차남 강성진 씨에게 양도합니다. 현재 시가평가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작은아버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남편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남편은 셋째예요. 그럼 마지막 회사는 셋째.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멈칫했어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던 컨설팅 기업 미래전략연구소는 회장님께서 계속 보유하시되 향후 처분 시 그 대금으로 장례 비용 및 법사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새 아들에게 균등 분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계속 읽었어요. 삼남 강민수 씨는 회장님의 의료비 및 간병 비용, 그리고 장례 비용 총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회장님 사후 매년 명절 제사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큰아버님은 50억짜리 회사, 작은아버님은 30억짜리 회사를 받는데 우리 민수는 5천만 원을 내라고요? 그것도 의료비랑 장례비를요? 아버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너는 선생이잖니. 시아버님이 무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니? 300만 원. 회사 경영은 네 형들이 하는 게 맞지. 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큰아버님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민수야. 너는 공무원이나 다름없잖아.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나오고 우리는 사업하면서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데 형들이 회사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작은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야 네 부부가 벌면 되지. 너희 애들도 다 컸잖아.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이면 이제 손 안 가잖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큰아들 지훈이는 대학교 2학년, 작은딸 서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등록금에 학원비에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훈이는 내년에 군대를 가야 해요. 서연이는 내년에 대학을 가고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우리 보고 내라고요. 근데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은 80억 원어치 회사를 받으시는데 저희는 왜 아무것도. 지연 씨, 큰어머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따지려고 해요? 우리는 회사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민수 씨는 선생님이잖아요. 회사 경영할 줄 알아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 정리하셨어요. 다들 내 말 잘 들어. 나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준호하고 성진이는 회사를 물려받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 민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걱정 없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아파트는 민수 너한테 줄게. 강남 아파트니까 15억 원은 될 거야.
나중에 주신다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건 아니잖니.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살아야지. 근데 내가 죽으면 그건 네 거야. 형들도 다 동의했어. 근데, 그치, 준호야, 성진아?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체인을, 여보, 미안해. 왜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형들은 이미 회사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나중에 집도 주신다고 했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님들은 80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5천만 원을 내고 병수발을 들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공평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애들 듣겠어. 애들도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아버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리고 또 울리고 계속 울렸죠. 여보세요? 지연아,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야 돼.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가 서명해야 하는데 형님한테 연락하셨어요? 준호는 지금 출장 중이래. 일본에 있대. 내일 들어온대. 그럼 작은아버님은요? 성진이도 지금 부산에서 거래처 미팅이래. 오늘 못 올 것 같대. 새벽 2시에 부산에서 거래처 미팅이요?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신데요. 빨리 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간에서 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성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통장에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지훈이 등록금이랑 서연이 학원비 내고 나면 500만 원밖에 없는데 서연이 학원비 나면 형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이 큰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셨어요. 작은아버님께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제게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적금 해지할 수 있을까? 지훈이 군대 갈 때 쓰려고 모아둔 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수술은 5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새벽부터 시작된 긴 하루였어요. 오전 9시쯤 큰아버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형님. 수술비는 저희가 일단 2천만 원 냈어요. 큰아버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2천만 원? 그걸 너희가 다 냈어? 형님 전화 안 받으셔서. 아, 미안. 일본 출장에서 폰을 꺼놨었어. 근데 걱정 마.
나중에 아버지 통장에서 빼면 되지. 아버지 계좌에 돈 많아.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요? 또 나중이에요. 작은아버님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착하셨어요. 아이고, 민수야, 고생 많았다. 형님 혼자 다 처리했구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하고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간호가 필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집중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수야, 네가 간병인 알아봐라. 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분으로. 네? 제가요? 응, 너 시간 여유 있잖아. 선생님은 방학도 있고. 우리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작은아버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민수야. 형들은 정말 바빠. 요즘 회사가 고비거든. 네가 좀 해줘야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작은아버님, 민수도 곧 계약인데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은 누가 내는 건데요? 큰어머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야 당연히 아버님 돈으로 내야죠. 근데 지연 씨, 아까부터 왜 그렇게 돈 얘기만 해요? 시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시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우리는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간병인을 구했지만 밤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더러 당직을 서라고 했어요.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한 번도 당직을 서지 않으셨어요. 항상 회사 일이 있어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라는 이유였죠. 한 달이 지나자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총 5,500만 원.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등등. 남편이 형님들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들, 아버님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참 후에 큰아버님이 답장을 하셨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빼면 되지 않아? 아버지 계좌에 돈 있잖아. 작은아버님도 답했어요. 맞아, 민수야. 아버지 돈으로 내야지. 우리가 왜 내?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근데 아버님 통장을 제가 어떻게 건드려요?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받아서 빼면 되잖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 병원비인데. 결국 우리가 또 일단 냈어요. 이번엔 남편이 적금을 다 해지했어요. 지훈이 군대 갈 때 쓰려던 돈, 서연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다 깨서 병원비를 냈죠. 제가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병원비를 저희가 일단 냈는데요. 통장에서 좀. 그래, 알았어. 근데 지연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은행 못 가. 나중에 퇴원하면 줄게. 걱정 마. 또 나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님은 퇴원하셨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당신 아파트는 강남에 있어서 병원 다니기 불편하다며 우리 집 근처 원룸을 얻으신 거예요. 물론 그 보증금과 월세도 우리가 냈죠. 그리고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지연아, 집에 반찬이 떨어졌어. 좀 갖다 줄 수 있어? 지연아,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줘. 배달은 시간이 오래 걸려.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어요. 그러다 매일, 하루에 두세 번, 그러다 하루에 7번, 10번.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숨이 안 쉬어져. 빨리 와봐. 우리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가보니 시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지금은 괜찮아. 아까 숨이 안 쉬어졌는데 지금은 좀 나아. 그나저나 너희 왔으니까 내일 병원 예약 좀 잡아줘. 그리고 청소 좀 해줄 수 있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청소를 못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를 부르고 싶으셨던 거구나. 다음 날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은 전화가 무려 98통이었어요. 하루 평균 3통 이상이었죠.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시아버님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우리 이사 간다. 네, 어디로요? 제주도. 회사를 제주도로 옮기기로 했어. 세금 혜택도 있고 환경도 좋고 다음 달부터 제주도 살 거야. 그럼 아버님은요? 아버지? 아버지는 너희가 있잖아. 잘 부탁해. 아버지, 작은 아버님도 비슷한 시기에 전화하셨어요. 민수야, 나 싱가포르로 출장 가. 회사에서 해외 지사 맡아달래서 한 1년 정도 있을 것 같아. 형님, 그럼 아버님은, 아버지는 너한테 맡긴다. 너 선생님이니까 방학도 있고 시간 괜찮잖아. 우리는 사업하느라 정말 바빠서 못 챙겨.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뭘? 아버님 간병. 형님들한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형들은 이미 회사 일로 바빠. 우리가 해야지. 왜요? 왜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형님들은 80억짜리 회사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집을 준다고 했잖아. 나중에요? 언제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 희생하라고요?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듣겠어. 하지만 이미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상했어요. 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회사를 받았는데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지. 그런데 할아버지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내고 할아버지 간병도 우리가 다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훈아, 그건 아빠, 저 내년에 군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적금 다 깨서 병원비 냈다면서요? 그럼 제가 군대에서 쓸 돈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요? 서연이도 나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저 이번 달에 학원비 못 냈어요. 친구들은 다 수능 특강 듣는데 저만 못 들어요. 엄마가 학원 선생님한테 다음 달에 낸다고 했는데 다음 달에도 못 낼 것 같아요.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큰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했어요. 형님, 저 지연이에요. 지연 씨, 무슨 일이야? 형님, 이제 못하겠어요. 뭐가? 아버님 간병이요. 저희는 이제 못해요. 형님이나 작은 아버님께서 하세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병원비 5,500만 원 저희가 다 냈어요. 원룸 보증금, 월세 다 저희가 냈고요. 매일 98통 전화 받으면서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반찬 해다 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다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뭘 하셨어요? 그야 우리는 회사 일이 바빠서 바쁘면 돈으로라도 도우셔야죠. 80억짜리 회사 받으셨으면서 병원비 한 푼 안 내셨잖아요. 아버지 통장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형님이 직접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빼세요. 왜 저희더러 하라고 해요? 큰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지연 씨, 지금 신우이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어요. 지훈이 군대 가야 하고, 서연이 대학 가야 하고, 우리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시아버님까지 모두들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준호한테 전화했더니 네가 아버지 간병 안 하겠다고 했다며? 네, 아버님. 저희는 이제 못해요. 뭐?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중에 집 준다고 했잖아. 아버님, 나중이 언제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너 지금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형님들은 지금 당장 회사를 받으셨잖아요. 50억, 30억짜리 회사를요. 고뇌를 발해사.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받을 집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희생하라고요. 저희 애들 학비는요? 저희 애들, 저희 생활은요? 형들은 회사 경영해야 해서 바빠. 너희는 시간 있잖아.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어요. 아버님, 저희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 7천만 원이 시간이 있어도 병원비, 보증금, 월세, 간병인 비용, 교통비, 식비 다 합치면 7천만 원이에요. 저희 적금 다 깨서냈어요. 그럼 나중에 집 팔아서 갚아줄게. 아버님, 저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필요해요. 지훈이는 내년에 군대 가요. 서연이는 대학 가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더러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공평하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무려 37통이나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수 씨, 부인 되시죠?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를 강민수 씨한테 주신다던 조항을 삭제하셨습니다. 대신 그 아파트는 매각해서 회장님의 의료비와 노후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강남 아파트를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역시나 나중에 준다던 집도 결국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회장님께서 요양원 입소를 고려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면 그 돈으로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형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큰아드님과 차남부는 아버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이제 아버님 간병은 요양원에 맡기고 당신들은 편하게 회사만 경영하시면 되니까요. 한 달 후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큰아버님도 작은아버님도 입소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바쁘다고 하셨죠. 우리 부부만 갔어요. 시아버님은 우리를 보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버님, 가.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아버님, 저희는 가라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처박았어. 너희 때문이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돌아섰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울었어요. 43세 나이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석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진짜 누가 아버님을 버린 건지. 1년이 지났어요. 시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외로이 지내고 계셨어요. 큰아버님은 제주도에서, 작은아버님은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계셨죠. 한 번도 요양원에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요양원에 찾아뵙곤 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만나주지도 않으셨지만 6달쯤 지나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준호하고 성진이가 1년에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야. 근데 너희는 매달 와.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첫째랑 둘째만 생각했어. 회사 물려줬으니까 얘들이 날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오히려 너희가, 아무것도 안 받은 너희가 날 챙겨주네. 시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구나. 남편이 시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왜요? 당신이 그때 내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형들 눈치만 보면서 우리 가족을 희생시켰을 거야.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요. 지훈이, 서연이, 우리 넷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 맞아. 지훈이는 올해 군대에 입대했어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모은 돈으로 지훈이 군대 생활비를 챙겨주고 있어요. 서연이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로워요. 새벽에 울리는 전화도 없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참았다면 어땠을까? 계속 시아버님 간병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희생했다면 아마 지훈이는 군대에 못 갔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서연이는 대학을 포기했을 거고요. 남편은 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간병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나타나서 그 집마저 가져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대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요. 효도는 중요해요. 하지만 강요된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준다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 가족, 남편과 저, 그리고 지훈이와 서연이, 이 네 명이 가장 소중해요. 이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누군가 너희를 부당하게 대할 때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때 당당히 거절하라고.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니까요. 그게 제가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